경북의 한 시골 마을. 바람이 불면 늘 소의 울음소리와 함께 철제 도축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따라왔다. 그 소리의 근원지 마을 끝자락 허름한 집에서는 매일같이 고기 피냄새가 났다. 그 집의 막내딸 박복자. 어릴 적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백정 딸 복자. 걔네 집 지나가면 피 비린내가 진동하니까 골목 돌아서가. 복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람들이 손으로 코를 잡고 피하던 아이였다. 누군가는 고기 썩은 냄새라 했고 누군가는 도살장 딸내미라고 했다. 하지만 복자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었다. 대신 피냄새가 날 때까지 입술을 꽉 깨물며 버텼다. 그럴 때마다 입술에서는 아버지의 피 묻은 작업복 냄새가 느껴졌다. 아버지 박노식은 윗때부터 하던 백정일을 이어받았다. 소, 돼지, 닭을 전부 손질할 줄 알았고 한 손으로 칼을 들어 소의 숨통을 끊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사내였다. 하지만 딸에겐 항상 고개를 숙였다. 복자야, 이 아비는 손이 이래서 그렇지 너한텐 깨끗한 세상만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녁마다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공부해라, 책은 냄새 안 난다. 복자는 매일 새벽 닭 우는 소리에 깼다. 닭이 아니라 아버지가 소 잡는 소리에 더 익숙했다. 가끔은 울부짖는 소 울음에 꿈에서조차 숨이 막혀 깨어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았다. 손에 칼을 쥐는 대신 연필을 쥐었다. 학교에서도 복자는 따로 놀았다. 누구도 그녀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도시에서 전학 온 아이는 복자의 도시락에서 고약한 고기 냄새가 난다며 짜증을 냈다. 복자는 도시락을 싸오지 않기 시작했다. 빈속으로 수업을 들으며 오직 공부만 했다. 성적은 늘 전교 1등. 교실 맨 앞줄 제대로 된 외투도 없이 앉아있는 복자의 눈빛은 늘 검고 단단했다. 복자의 유일한 위안은 밤마다 아버지와 마시는 국밥 한 그릇이었다. 도축장 뒷마당, 피가 흐른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아버지는 늘 소뼈를 고아 만든 국밥을 말아주었다. 복자는 그릇을 들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먹었다. 복자야, 네가 먹어주니까 아비가 산다. 이 세상 누구보다 네가 제일 든든하다. 복자는 그 말에 힘을 냈다. 그녀는 자신이 피냄새 나는 백정의 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 피 위에 자신의 삶을 덧칠하리라 마음먹었다. 중학교 졸업식 날 복자는 졸업장과 함께 도시 유학 허가서를 들고 돌아왔다. 마을에서 처음으로 학비 전액 지원으로 도심 고등학교로 가는 모범 학생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축하보다 이렇게 말했다. 피냄새 나는 년이 서울 가서 뭐 한다고. 도시 애들한테도 백정집 딸이란 소리 듣겠지. 그날 밤 복자는 처음으로 울었다. 그러나 다음 날 트렁크 하나 들고 아버지 앞에 섰다. 아빠, 저가요. 언젠가는 사람 대접받으며 살게요. 아버지는 눈물 대신 고깃덩이 하나를 들려주었다. 말없이 묵직한 뒷모습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그렇게 복자는 도시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 손엔 여전히 피냄새 밴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복자는 시외버스 맨 뒷자리에 앉았다. 세 칸 아래 창가 자리엔 군인이 타고 있었고 중간쯤엔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이 속삭이며 웃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껴있는 복자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손수건이 쥐어 있었다. 그 속엔 말라붙은 피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지만 복자는 그걸 쥔 채로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논밭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마을 어귀, 낡은 도축장 지붕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다.
복자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아버지의 손, 집에서 풍기던 쇠비린내, 어릴 적 울던 소들, 그리고 백정이라며 혐오하던 사람들의 눈빛. 그 모든 걸 뒤로 한 채 그녀는 지금 혼자였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터미널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복자는 손에 쥔 주소지를 들여다보며 버스를 갈아탔다. 기숙사 입소 날이었고 담당 선생님이 터미널 근처 정류장에서 복자를 마중 나왔다. 박복자 학생? 아, 맞네. 와, 시골에서 왔지?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구나. 그 말에 복자는 잠시 웃었다. 그 말조차도 복자에게는 익숙한 환영이었다. 네, 멀리서 왔어요. 기숙사 방은 2인실이었다. 이미 먼저 도착한 학생이 침대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고 복자는 빈자리 쪽에 조용히 짐을 올려두었다. 이불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데 룸메이트의 첫마디였다. 복자는 놀란 얼굴로 이불을 맡아보았다. 그건 아버지가 직접 빨아준 겨울 이불이었다. 향기로운 세제 냄새는 없었다. 대신 그녀가 평생 맡아온 고깃간의 비릿하고 눅진한 냄새가 배어 있었을 것이다. 복자는 조용히 이불을 들고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 찬물을 틀고 이불을 구겨 넣었다. 작은 세숫대야로 몇 번이고 퍼부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기서는 냄새로 사람을 판단하진 않겠지. 하지만 착각이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복자를 반 아이들에게 소개하자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다. 얘가 그 백정집 딸이라며 장학생이라서 기숙사에 넣어준 거래. 복자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시골에서 들었던 말들이 여기서도 다를 바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날 오후 복자는 기숙사에 돌아와 방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불을 바람에 몇 시간 동안 내놓았다. 차라리 얼어붙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밤에는 따뜻한 물도 안 나왔다. 샤워를 건너뛴 채 복자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첫 시간에 배운 수학 공식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복자는 연필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인 손. 중학생 때부터 돼지 우리 치우고 고기 손질을 돕던 그 손은 서울 아이들 사이에서 촌스러운 손, 노동자 손으로 조롱받을까 두려운 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손을 천천히 펴고 다시 연필을 쥐었다. 나는 여기서 버텨야 한다. 아빠의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복자라는 이름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날 밤 복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책상 앞에서 밤을 새웠다. 창밖엔 도시의 불빛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그 불빛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자신을 바라보는 이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복자는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도시락을 싸올 수 없어 급식을 신청했지만 줄에 서는 것도 눈치가 보였다. 누군가는 일부러 그녀의 뒤에서 말했다. 얘 고기만 먹고 컸다며 백정집이라 그렇대. 그럼 칼도 잘 다루겠네. 무섭다. 복자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 말들에 익숙해지면 언젠가는 들리지 않게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인간은 익숙해지는 대신 마모되는 법이다. 그녀의 마음도 피부도 조금씩 갈라졌다. 밤이면 베개를 껴안고 울고 새벽이면 가장 먼저 독서실에 들어가 책을 폈다. 울 시간에 한 줄이라도 더 외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게 살아남는 길이니까. 복자는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 붙은 성적표를 확인했다. 한 번도 2등 밑으로 내려간 적 없었다. 선생님은 이 아이는 진짜다, 누구보다 더 성실하다며 감탄했지만 아이들은 말했다. 얘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백정집 딸이 의사라도 될 줄 아나? 그 말에 복자는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다.
나는 의사가 될 생각 없어. 내 손으로 고기를 써는 사람들한테 사람답게 대우하는 법을 만들 거야. 그 말은 담임 선생님의 귓가에도 들어갔다. 그날 이후 선생님은 복자에게 특별 과제를 주고 논술 대회나 학술 발표에도 늘 참가 기회를 줬다. 복자는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점점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혔다. 가끔 밤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는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다. 복자야, 고기 썰면서도 네 생각만 난다. 네가 도시에서 혼자 잘 버틴다니 참말로 대견하다. 이 아비는 네가 자랑스럽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와라. 안 돌아와도 좋다. 거기서 사람 대접 받으면 된다. 그 편지를 읽고 복자는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다. 흘린 눈물이 아니라 굳은 다짐이 그녀의 심장을 적셨다. 나는 이 손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아빠가 만든 밥상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어. 그걸 모욕했던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나아.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질 거야. 복자는 그날 밤도 책상 앞에 앉아 밤을 새웠다. 손바닥엔 여전히 굳은 살이 배어 있었고 그 손으로 그녀는 차근차근 자신만의 칼을 갈고 있었다. 도축장의 피냄새는 이제 그녀의 삶을 결정짓는 굴레가 아니라 세상과 싸우기 위한 칼날의 자취가 되어가고 있었다. 복자는 여전히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기숙사, 교실, 독서실, 세 곳만 오가며 말을 아꼈고 시험 기간에도 커피 한 잔 없이 불 꺼진 독서실 구석에서 묵묵히 문제집을 넘겼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녀를 촌스러운 애, 고기 써는 집딸이라 불렀고 그조차도 지겨웠는지 이젠 아예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2학년 1학기 첫날, 전학 온 남학생 하나가 복자의 옆자리에 앉았다. 이름은 장유진. 단정한 머리에 무채색 교복 짧은 인사를 할 때조차 시선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안녕, 나 장유진이야. 서울에서 왔어. 복자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인사를 나눈 것만으로도 이미 하루치 에너지를 쓴 것 같았다. 첫 주 동안 유진은 조용히 앉아 복자의 옆에만 있었다. 딱히 말을 거는 것도 말을 피하는 것도 아닌 태도. 그것이 오히려 복자에게는 낯설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슬쩍 쳐다보며 킥킥대지도 않았고 간식을 돌려도 굳이 복자에게 건네지도 일부러 빼지도 않았다. 어느 날 복자가 자습 시간에 참고서를 덮고 잠시 눈을 붙이려는 순간 앞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복자야, 앞에 설명한 거 이해했지? 미분 문제 풀어볼래? 복자는 눈을 비비며 일어섰지만 칠판 앞에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다. 수학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지만 몸이 버텨주지 않았다. 그때 옆에 있던 유진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제가 대신 해볼게요. 복자, 어제 새벽까지 아팠어요. 복자는 놀라서 유진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유진은 그저 웃으며 걸어나가 문제를 풀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수학 좀 하는구나 라고 말했다. 그날 복자는 기숙사 복도로 돌아가던 길에 유진을 불렀다. 고마워. 근데 내가 아팠단 건 어떻게 알았어? 유진은 가방을 메고 복자 옆에서 걸으며 말했다. 어젯밤에 복자 방 불 꺼진 게 새벽 3시였어. 그리고 점심때도 밥 안 먹고 있었고. 그 정도면 눈치채야지.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녹아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종종 복자에게 말을 걸었다. 복자가 읽고 있는 책 제목을 물어보거나 수업 중에 나온 수학 문제를 묻는 시기였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엔 무언가 묘하게 안정되는 기운이 있었다.
복자는 차츰 유진의 말투와 눈빛에 익숙해졌고 점심시간이면 은근히 그의 자리를 기다리게 됐다. 다른 아이들도 그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장유진이 왜 걔랑 친하게 지내? 설마 걔 좋아하는 거 아냐? 뒤에서 그런 말들이 오갔지만 유진은 개의치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학교 옥상에서 복자는 조용히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봄 햇살 아래 바람이 따뜻했고 잠시 졸음을 느끼는 순간 누군가 옆에 다가왔다. 유진이었다. 너 여기 자주 오지? 가끔. 조용해서. 내가 방해했구나. 아니, 혼자 있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 잠깐의 정적이 지나고 유진이 입을 열었다. 너 나 피하지 않아서 고마워. 복자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널 왜 피해? 유진은 살짝 웃었다. 나 전학 오기 전에 좀 일 있었거든. 그래서 예민했는데. 여기선 처음으로 편하게 말한 것 같아. 그 말에 복자는 가슴 한켠이 찌릿하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자신도 그랬기 때문이었다. 세상 모두가 차갑고 적대적일 때 유진만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줬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마주쳤고 기말고사 뒤풀이 때엔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처음 꺼냈다. 복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도축일을 하셔. 늘 사람들은 날 보고 피비린내 난다고 피했어. 너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했어. 유진은 조용히 복자의 손을 보았다. 굳은 살과 흉터가 선명한 손. 그 손을 조심스레 쥐며 말했다. 나는 네가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그 손 멋있어.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고개를 떨구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공개적으로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복자는 매일이 꿈 같았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 누군가와 밥을 먹고 웃는 순간이 처음이자 전부였다. 고3 수능이 끝나고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났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같은 명문대에 합격했다. 유진은 복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복자야,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살면서 공부하고 결혼도 하고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줄게. 복자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어디 가지 말고 꼭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작은 약혼 반지를 맞췄다. 아버지에겐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복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용히 깊어갔다. 작은 반지를 주고받고 수험이 끝난 겨울엔 복자의 고향 근처에서 함께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복자는 유진에게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유진은 꼭 한번 인사드릴게 라며 웃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 모든 평화는 단 한 사람의 등장이 전부 뒤흔들었다. 장유진의 어머니. 복자가 유진의 집에 인사하러 간 날, 집 앞마당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어머니는 복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을 굳혔다. 그래, 네가 박복자.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복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시선은 복자의 손끝을 훑었다. 굳은 살 박힌 손, 시골 티를 벗지 못한 외투, 발끝에 묻은 흙먼지까지. 유진아, 잠깐 들어와 봐. 거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자의 등 뒤에서 들렸다. 그 뒤로 10분, 15분, 20분.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왔을 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복자야, 미안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그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주며 괜찮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다 말할게. 이해시킬게.
그렇게 다짐했다. 그러나 그날 밤 복자의 휴대전화로 날아온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미안해, 오늘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있어. 복자는 손에 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이틀 후 유진이 다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엄마가 너희 아버지 직업을 알고 나서 네가 백정 집안 자식이라며 엄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 약통을 한 움큼 삼켰어. 복자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막히고 뇌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그게 나 때문이야? 내가 백정의 딸이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복자야, 정말 미안해.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복자는 그의 손을 쳐내며 울부짖었다. 우린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죄밖에 없는데. 하지만 유진은 이미 뒷걸음치고 있었다. 복자의 외침이 골목길을 쩌렁쩌렁 울릴 때도 그는 돌아서고 말았다. 그날 밤 복자는 처음으로 거울을 깼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그보다 더 아팠던 건 그녀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믿음이었다. 사랑은 그렇게 끝났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이유로 박복자의 모든 꿈은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날 이후 복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은 채 작은 고시원 방의 커튼을 닫은 채 세상과 단절되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반지 하나를 쥔 채 밤낮으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우리 집은 아무 잘못 없어.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한마디, 그것은 위로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스스로에게 던지는 독백이었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른 채 방 안에 웅크리고 있던 어느 날 복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형광등도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전화기 화면 속 두 글자가 번뜩였다. 아버지. 복자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넘어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들려온 것은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다. 복자야, 아버지 쓰러지셨다. 빨리 와야겠다. 둘째 오빠의 목소리였다. 복자는 그대로 벌떡 일어났다. 씻지도 못한 얼굴로 짐을 챙기고 며칠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 마을 병원 응급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복자가 도착하자 두 오빠는 복잡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복자야,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속이 안 좋다더니 아침에 피토하고 쓰러지셨다. 간 수치가 안 좋대. 병원에서는 수술비가 꽤 든다고 하고. 복자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그 거칠고 굳은 손이 이토록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며칠 뒤 의사에게서 전해 들은 말은 복자의 등을 세웠다. 몸을 너무 혹사하셨어요. 수술도 수술이지만 당장 병원비 감당 안 되면 퇴원해야 합니다. 복자는 오빠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돼. 아빠한테 더는 일 못 시켜. 하지만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난 못해. 지금 학원 운영하는 것도 겨우야. 나도 마찬가지야. 애들 키워야 되는데 도축장이 뭐냐. 복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때 복자의 뇌리에 단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아버지의 피 묻은 작업복, 그 옆에서 고기 썰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올리고 병실을 나섰다. 며칠 뒤 도축장 앞에 선 복자는 조용히 철문을 열었다. 2년 넘게 비워진 마장동 외곽의 정육점.
아버지가 운영하던 박노식 정육점 간판은 녹슬어 있었고 안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복자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다. 도축업 면허, 유통허가, 고기 등급 판별 자격증. 과거 아버지가 하던 관련 서류들이 작은 금고 안에 고스란히 있었다. 그건 마치 아버지가 언젠가 복자가 이 일을 이어갈 줄 알고 보란듯 준비해둔 유산 같았다. 복자는 다음 날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직업란에는 정육도소매. 이름은 박복자. 그날부터 복자의 인생은 다시 시작됐다. 다만 예전과는 달리 사랑도 꿈도 없이 오직 책임만을 짊어진 채 말이다. 여자가 정육점을 해? 마장동 골목길, 복자가 개업 신고를 내고 가게를 열자 인근 도매상과 식육점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비웃었다. 20대 초반 여자, 백정 집안 막내딸. 이 조합은 그들에겐 장난거리일 뿐이었다. 얼마나 버티나 보자. 소 한 마리 제대로 잡을 줄은 알기나 하나? 있어봐야 한 달이지. 그냥 동네 분식집에 납품이나 하다 끝날 거야. 복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벽 3시 가장 먼저 축산물 시장에 도착했고 가장 싱싱한 도축 시간대를 잡기 위해 번호표를 받기 시작했다. 이 아가씨 여기 자주 오네. 운반도 혼자 해. 도우미도 없고. 복자는 등판에 얼음 박스를 들고 말없이 웃었다. 그 손은 이미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칼 자국은 군데군데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처음엔 손님도 적었다. 하지만 복자는 질 좋은 고기를 정직한 가격에 내놓았다. 고기 부위를 속이지 않았고 불필요한 지방을 안 보이게 섞어 팔지 않았다. 단골 식당 사장들은 조용히 복자의 정육점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여기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 이 집은 믿을 수 있어. 지방을 밑에 깔지 않더라. 사장은 과묵한데 일은 진짜 잘해. 복자는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도축장에서 일한 경험, 아버지 곁에서 봐온 기술, 그리고 수십 권의 축산 경영서를 밤마다 읽으며 쌓은 이론. 그 모든 것이 손끝에 녹아들었다. 아침마다 그녀는 고기 등급을 눈으로 구분했고 발주량을 엑셀로 계산하며 주간 손익을 기록했다. 박 사장 마블링 수준 눈으로 구분하는 거 실화야? 아니, 사장님은 고기 냄새만 맡고 등급을 예측한다니까. 소문은 퍼졌다. 그녀는 단지 여자 사장이 아니라 진짜 고기 보는 눈이 있는 사람으로 업계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점포는 조금씩 늘어났다. 첫 매장은 축산시장 옆 도매 전용, 두 번째 매장은 마장동 일반 소비자 대상 소매점. 세 번째는 온라인 유통 전용 도축 포장 센터였다. 그때까지도 복자는 단 한 번도 언론 인터뷰를 수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조용히 묵묵히 칼을 갈며 일했다. 어느 날 지역 상인회에서 누군가 물었다. 박 사장, 그렇게 벌어서 뭐 하려고? 혼자 사는데. 복자는 잠시 웃더니 말했다. 이 손으로 쓸모있는 삶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백정의 딸이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그 이름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 말은 상인의 회의록에 적히지도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복자는 30이 되던 해 고기 유통 전문 법인을 설립했다. 이름은 복자미트. 어릴 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피냄새 나는 복자라는 조롱을 그녀는 그대로 회사 이름에 새겼다. 사람들 다 이상하대. 왜 하필 본인 이름으로 회사를 짓냐고. 근데 그 이름이 오히려 안 잊혀져 기억에 남거든. 그녀는 이름을 브랜드로 삼았다. 포장 박스, 유니폼, 배송 차량 전부 회색과 붉은 계열로 통일했고
박스 옆면엔 작게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짜 고기는 진짜 손에서 나옵니다. 복자미트는 그의 소고기 직배송 시장에서 예상 대비 3배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 그녀는 축산물 공판장의 도매 권리를 확보했고 정육 프랜차이즈 가맹 신청이 이어졌다. 그의 말, 복자미트는 직영 매장 4곳, 가맹점 11곳, 연 매출 90억을 돌파했다. 업계에선 여성 최초 정육업 CEO로 복자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지방방송국, 지역경제지, 여성 CEO 협회 등에서 인터뷰 요청이 줄을 이었지만 복자는 대부분 거절했다. 다만 단 하나 마장동 시장 상생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백정의 딸입니다. 어릴 때 피냄새 난다는 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두렵지 않도록 살아왔습니다. 이 손으로 저와 같은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방송엔 짧게 편집되어 나갔지만 마장동 사람들 사이에선 회자되었다. 그 여자 진짜 대단하다. 혼자서 그 자리에 오른 거라잖아. 명함 받아봤는데 손이 떨렸다니까. 복자는 회사를 키우는 와중에도 매일 새벽 도축장 현장엔 직접 나갔다. 고기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매출 압박 대신 손질 정직함을 강조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회계 장부를 정리하던 복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도축장 골목 끝. 그녀는 그 길을 10년 넘게 혼자 걸어왔다. 결혼도 연애도 친구도 없이 돈이 많아져도 외식 한 끼 함께할 사람이 없고 명함이 무거워질수록 전화벨은 더 조용해졌다. 하지만 복자는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는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알고 있었다. 책상 위 늘 놓여있는 하나의 물건, 낡은 손수건. 아버지의 피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던 그 시절의 유일한 증표였다. 복자는 손수건을 가만히 쥐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빠, 저 잘하고 있어요. 냄새 난다는 소리, 이제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장부를 펼쳤다. 새로운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직원 교육안을 검토하며 다음 주 입점 설명회를 준비했다. 그녀의 칼날은 더 이상 고깃덩이를 자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베어내는 단단한 도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복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퇴근 준비를 마쳤다. 회사의 모든 불을 끄고 정육 작업장 문을 잠그며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삼켰다. 내 이름은 박복자. 백정의 딸이자 내 힘으로 살아남은 사람이다. 정육업계 최초 여성 CEO, 도축 현장에서 유통까지 손에 피를 묻히며 일어선 여자 박복자. 리모컨을 누르던 장유진의 어머니 오경심은 TV 자막을 보고 손을 멈췄다. 무심히 틀어놓은 오후의 경제 다큐 프로그램 방송 화면 속 그 여자는 단발머리에 회색 정장을 입고 도축장 안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다. 카메라가 인물에 클로즈업 되자 그녀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순간 오경심은 입을 틀어막았다. 이 여자가 그 박복자야? 30년 전 자신의 며느리 자리를 노리던 그 아이. 백정의 딸이라며 혐오했고 그 이름만 들어도 피냄새가 나는 듯해 구역질이 치밀었던 그 아이. 그 복자가 지금 전국 방송에서 CEO라 불리고 있었다. 오경심은 다급히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멈췄다. 정지된 화면 속 복자는 칼을 든 채 붉은 고기 앞에서 침착하게 인터뷰를 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 줄에 오경심의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유진아, 지금 뭐하니? 너 집이지? 엄마가 당장 갈게.
장유진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전기장판 위에 누운 채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혼 후 번듯한 집은커녕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도 없었다. 실직 후 단기 파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어머니가 간간히 들고 오는 식료품이 아니었다면 하루 한 끼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오경심이 눈에 띄게 흥분한 얼굴로 들어섰다. 엄마, 또 뭐야? 나 좀 쉬자니까. 이거 봐, 유진아, 이 여자 복자야. 네가 옛날에 사귀던 그년. 뭐라고? 오경심은 핸드폰으로 유튜브 앱을 켜 조금 전 방송 클립을 검색해 보여줬다. 정육업계 여성 CEO 박복자. 도축장에서 일하던 백정의 딸 복자미트 대표로 연 매출 90억 달성. 이라는 자막이 흐르자 유진은 몸을 일으켰다. 이게 진짜 복자야? 그래, 나도 처음엔 못 알아봤어. 세월이 지나 인상이 달라지긴 했는데 저 눈매와 저 턱선, 복자 걔 맞아. 복자, 네 첫사랑. 오경심은 핸드폰을 끄고 조용히 앉았다. 유진아, 엄마가 그때 네 인생 망쳐놓은 거 이제 와서 미안하단 말밖에 못하겠어.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지금 그 말 뭐하러 해? 이미 다 끝났잖아. 아니야, 지금이라도 넌 복자한텐 의미 있을 거야. 그 애 아직 혼자일 거야. 봐봐, 방송에도 혼자 나왔잖아. 그 말에 유진은 다시 복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릴 적부터 굳세고 단단하던 눈, 그리고 그 나이에 맞지 않게 거친 손. 지금 만나도 될까? 유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신조차 믿기 힘든 중얼거림이었다. 지금이라도 괜찮을까? 유진이 중얼거린 말에 오경심은 즉각 반응했다. 그럼 당연하지. 왜 안 괜찮아? 복자 걔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데 네가 가면 반가워할 거야. 너무 오래 혼자 지내서 마음 기댈 데도 없을걸. 유진은 말없이 손톱을 뜯었다. TV 화면 속에서 정장을 입고 칼을 드는 복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다. 엄마, 나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이혼한 것도 복자가 알면 실망할 수도 있어. 오경심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복자가 그런 거 신경 쓸 애냐. 그 애 너밖에 몰랐잖아. 그때도 너한테만 마음 열었잖니. 잠시 정적.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유진의 뇌리엔 과거 복자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조각처럼 흘러들었다. 복자가 책상에 엎드려 있던 어느 봄날, 유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책장을 넘겼다. 노트에 적힌 빼곡한 글씨, 틀린 문제를 분석한 메모, 그리고 페이지 귀퉁이에 그려진 칼 모양 낙서. 왜 하필 칼을 그려? 익숙해서. 무섭다. 무섭다고. 내 아버지는 그 칼로 우리 가족 먹여 살렸어. 그 말에 유진은 처음으로 복자의 진짜 표정을 보았다. 그건 자랑도 부끄러움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말투였다. 그때 유진은 생각했다. 이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두 사람이 가파른 언덕길을 걸어 내려오다 눈이 쌓인 벽에 미끄러져 함께 넘어졌을 때 복자가 눈 위에 앉아 웃으며 말했었다. 유진아, 우리 진짜 결혼하면 내가 고기 썰어서 도시락 싸줄게. 진짜 맛있을 거야. 그때도 지금도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유진아? 어머니의 목소리에 유진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햇볕 한 점 들지 않는 단칸방, 허름한 책상 위에는 아직도 이력서 한 장만 놓여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말했다. 엄마, 그냥 방송이나 한 번 더 보자. 확인 좀 해보고. 오경심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그래. 그래야지. 그의 네 인생이랑 다시 엮어보자. 그러면서도 그녀의 눈빛엔 희미한 탐욕의 불빛이 어른거렸다.
복자, 내가 저렇게 컸을 줄이야. 그 돈, 그 성공, 이제는 우리 쪽으로 다시 흘러올 수도 있겠지. 그 시각 복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회의실에서 신규 매장 브리핑을 받고 있었다. 창밖엔 오후 햇살이 퍼지고 있었고 사무실 안엔 성공한 CEO의 절제된 기운만이 가득했다. 어느 누구도 몰랐다. 이 조용한 오후가 또 한 번 인생의 바닥을 파고들 복선의 시작이 될 줄은. 마장동의 한복판, 탁 트인 3층짜리 유통빌딩 앞 유통관리센터라는 깔끔한 간판 아래 유리문 너머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소고기 박스가 실린 리프트가 올라가고 직원들은 무전기로 물류 상황을 조율했다. 그 앞 흐릿한 색의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장유진. 그는 건물 전체를 올려다보았다. 어딘가에서 박복자가 이 풍경을 조율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문 앞까지 오는데 하루를 걸렸다. 바로 어제 TV에서 본 복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시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이름. 다시는 마주할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이 거리 위를 움직이는 수많은 고깃덩이의 중심에 있었다.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건물 자동문 앞까지 갔다. 도착하자 안내대에 앉은 직원이 그를 바라봤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주머니에서 손수 쓴 종이를 꺼냈다. 박복자 대표님께 전해주세요. 직원은 메모를 받아들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잠시만요. 위에 전달드릴게요. 그리고 몇 분 뒤 유리문 안쪽에서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걸어 나왔다. 복자였다. 손에 서류철을 들고 커피를 반쯤 마신 채 자신의 이름을 찾은 사람을 보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온 그녀는 현관 앞에 서 있는 유진을 보자 그대로 걸음을 멈췄다. 복자는 순간 숨이 멈췄다. 유진도 마찬가지였다. 수십 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되감기듯 복자의 얼굴이, 손이, 눈빛이 그 시절 그대로 그의 앞에 있었다. 복자는 서류철을 내려다보다. 그리곤 다시 유진을 올려다보며 작게 입을 열었다. 유진아. 유진은 조심스럽게 다가서며 말했다. 복자야, 나야. 복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지냈니? 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유진은 그 말 한 줄에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복자는 유진을 로비 옆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직원들은 눈치를 주지 않았다. 그녀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에게 커피를 건네든 그건 대표의 몫이었다. 회의실 안 조용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여기까지 어떻게 알았어? 방송에서 널 봤어. 그리고 한 번은 꼭 다시 보고 싶었어. 미안하단 말 제대로 못해서. 복자는 커피를 들었다 놓았다. 고개를 숙인 유진의 얼굴은 한때 자신이 사랑했고 한순간에 떠나버린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다. 다 지나간 일이야. 난 잘 살고 있어. 그때 일로 누굴 원망하고 살진 않아.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정말 미안했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 지금도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야.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장동의 고기 박스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살아있는 한 후회는 남는 거겠지. 나도 그래. 말은 담담했지만 유진은 그 말 속에 녹아있는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을 느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사이에 흐르던 시간의 벽이 아주 조금 틈을 내며 벌어졌다. 그날 이후 복자는 유진의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장 안 된 번호로부터
가끔 오는 짧은 메시지들은 그녀의 손끝을 머뭇거리게 했다. 오늘 지나가다 보니 그때 네가 좋아했던 설렁탕집 아직 있더라. 혹시 괜찮으면 저녁 한 끼 살게. 그냥 옛 친구 만나는 느낌으로라도 보자. 복자의 답장은 항상 짧았다. 바빠서 어려워 혹은 다음에 보자. 하지만 여러 번의 두드림은 복자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았다. 복자야, 진짜 오랜만이다. 유진이 먼저 말했고 복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식당 옛날에 우리가 가던 곳 맞지? 응, 맞아. 내가 설렁탕에 고춧가루 3숟갈씩 넣던 거 아직도 기억나. 두 사람은 테이블 사이에 놓인 뜨거운 뚝배기 사이로 시간을 조금씩 되감았다. 처음엔 서먹했던 분위기도 서서히 웃음이 섞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넌 진짜 날 원망 안 했어? 복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원망 안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지. 그날 이후 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으니까. 근데 살아야 하잖아. 나는 내 식구 먹여 살려야 했고 아버지 일 물려받을 사람도 나밖에 없었고. 유진은 고개를 떨궜다. 그녀가 말한 살아야 했다는 말이 유진에겐 칼처럼 꽂혔다. 넌 멋지게 살아냈구나. 복자는 웃었다. 멋지게가 아니라 그냥 죽지 않고 버틴 거야.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서울 하늘 아래 해질 무렵 바람은 제법 부드러웠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도 가볍게 이어졌다. 우리 대학 다닐 때 기억나? 도서관에서 몰래 도시락 까먹던 거. 아니, 연극 보러 갔던 거. 그때 복자 내가 끝나고 했던 말 아직 기억나? 뭐라 그랬는데? 나도 무대 위에 올라가 보고 싶다고. 복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내가 그랬나? 근데 넌 결국 무대보다 더 큰 데서 일하더라. 복자야, 예전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곤 했잖아. 우리가 여행 가는 거 말이야. 둘이서 해외, 아니 제주도라도. 이젠 갈 수 있잖아. 유진은 말끝에 늘 한숨처럼 웃음을 붙였다. 복자는 그 웃음이 어느 정도는 진심이고 또 어느 정도는 미안함의 포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지금 내가 뭐 여행 갈 형편이니? 이번 달에도 입찰 2건 겹쳐 있고 도축장 확장 공사 때문에 사람도 더 뽑아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는 말이야. 내가 쉬면 다 멈춰. 그 말은 겉으로는 비즈니스의 책임감 같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복자가 쥐고 있는 외로움의 다른 표현이었다. 유진은 그런 복자의 손을 불쑥 잡았다. 그땐 내가 널 너무 쉽게 포기했어. 엄마가 죽겠다고 울고불고 매달릴 때 그 모습에 눌려서 너를 지킬 용기가 없었어. 복자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다만 그 말이 고요하게 가슴에 박히는 걸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땐 나도 어렸어. 우리 둘 다 어렸고. 어쩔 수 없었지. 지금은 우리 나이도 조건도 주변 눈치도 다른데. 유진은 그렇게 말을 흐렸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확실한 대답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복자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진한 색은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눈썹을 더 또렷하게 그리고 연한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앞에서 몇 초를 더 머무르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아도 가슴은 알고 있었다. 오늘 저녁 유진과의 약속이 있었고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고깃집에서 만난 유진은 말끔한 셔츠 차림이었다. 옛날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오랜만에 화장했네, 예쁘다. 복자는 살짝 웃었다. 내가 예쁜 나이는 지났어.
그때도 지금도 넌 복자잖아. 내가 알던 그 사람.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물결처럼 흘렀다. 언젠가는 다신 볼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얼굴과 얼굴. 이제는 바로 눈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마주 앉아 오래된 시간들을 나누고 있었다. 저녁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어느새 마장동 외곽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생각나지 않아? 너 그때도 비 오는 날이면 나 데리러 와줬잖아. 우산 하나 들고. 근데 복자야, 그때 내가 못했던 말. 이제 해도 될까? 복자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그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지금은 지키고 싶어. 말이 끝나자 바람이 한 번 스치고 지나갔다.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두 사람 사이의 긴 세월은 이제 조용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복자야, 이젠 그만 일 좀 줄여. 너무 오래 혼자였잖아. 이젠 나랑 같이 있어줘. 장유진의 말은 언제나처럼 조심스럽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간절했다. 박복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도 어렴풋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다시 만나기 시작한 이후 두 사람은 매주 서너 번씩 얼굴을 마주했다. 사무실 근처에서 점심을 함께하고 어쩌다 저녁까지 이어지면 근처 공원에서 커피 한 잔을 나눴다. 복자는 그런 일상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무뎌진 마음에 따뜻한 물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내가 말이야. 그때 널 놓치고 나서 결혼도 제대로 못했어. 왜? 다 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말끝을 흐리며 유진이 웃었다. 복자는 피식 웃었다가 그 얼굴을 마주보고 말없이 눈을 맞췄다. 그땐 나도 그 누구도 믿기 싫었어. 둘 사이엔 오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조용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장유진의 어머니는 그들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두 사람이 말을 트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복자의 인터뷰, 기사, 건물 세 채의 유통망까지 가진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 감정의 무게가 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복자의 귀에 들어왔다. 복자야, 내가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으면 그때 반대 안 했지. 어머니는 어느 날 복자 앞에 찾아왔다. 손엔 정갈한 과일 바구니와 표정엔 어색한 웃음. 내가 그땐 너무 무지했고 그저 체면이 먼저였어. 유진이보다 내 체면을 더 생각했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과일을 받아들고 응접실로 안내했다. 유진이도 많이 힘들었어.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무기력했고 내가 보기엔 너랑 다시 만나고 나서야 조금씩 웃더라. 어머니는 복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제발이 엄마가 부탁할게. 한 번만 우리 유진이랑 다시 잘해봐. 그 아이 너밖에 없더라. 그날 밤 복자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불은 꺼졌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달빛이 책상 위 서류들을 어슴푸레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이번 주 우리 자산 조회 관련해서 이상한 로그인 기록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외부에서 접속 시도 흔적 같은 거라도 있으면 기록 다 뽑아봐요. 사람 이름은 안 적어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확인해서 보고 드릴게요. 복자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배워왔다. 누가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누가 계산으로 웃는지.
그리고 방금 전 장유진의 어머니 손끝에서 느껴진 그 미세한 떨림. 그것은 진심의 떨림이 아니라 숫자를 셈하는 손의 떨림이었다. 며칠 뒤 복자는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건물 입구에서 유진의 어머니와 다시 마주쳤다. 이 근처 사무실 임대 알아보러 왔다가 혹시나 해서 들렀지 뭐니. 그녀는 자연스럽게 복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복자야, 혹시 회사 이름이 복자미트 맞지? 네. 왜요? 내 지인 중에 축산 쪽 투자 생각하는 분 있는데 그분이 너 얘기하더라. 회사 재무 상태가 아주 좋다나 봐. 복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우리 회사 재무 상태를 어떻게 아셨죠?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휘저었다. 아니, 그냥 소문으로 아는 거지. 내가 무슨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복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복자는 장유진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너무 걱정 마, 엄마. 우린 잘 돼가고 있어.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장유진은 눈웃음을 지으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오랜만에 집에 들른 그의 얼굴엔 예전과는 다른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장유진의 어머니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겉으론 자식의 행복이 기쁜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더 무거운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복자가 우리랑 다시 엮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녀는 거듭 확신했다. 무너진 체면도 사기당해 날아간 사업도 그 모든 것을 복자의 재력으로 다시 세울 수 있으리라. 유진아, 혹시 복자랑은 결혼 얘기 좀 나왔니? 아직은 그냥 만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제 슬슬 네가 마음을 정리할 때 아니니? 복자야말로 지금 혼자잖아. 너랑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엄마, 그런 건 천천히. 아니야, 이럴 땐 밀어붙여야 돼. 너도 이젠 나이가 있잖니.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빈잔에 물만 채웠다. 어머니의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불편했다. 그 시각 복자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엔 회계팀에서 프린트한 로그 기록이 놓여 있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자산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한 흔적. 모두 내부 직원 아이디였다. 하지만 눈에 띄는 한 줄. 익명 외부 접근 시도가 사흘 전 새벽 2시경에 감지되어 있었다. 그 시간에 로그인한 사람은 없죠? 예, 누가 시도는 했는데 방화벽에서 차단했습니다. 복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부터일까 내가 방심한 게. 며칠 뒤 유진은 복자에게 깜짝 저녁 약속을 제안했다. 복자야, 오늘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복자를 맞았다. 식당은 조용했고 꽃이 놓인 테이블엔 촛불 하나가 작게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나는 게 정말 기적 같아. 그래서 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복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이젠 도망치지 않을게. 내 곁에 있고 싶어. 결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 말에 복자는 고개를 들었다. 유진의 얼굴에는 오직 진심만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엔 서늘한 바람이 한 줄기 스며들었다. 정말 이 사람도 모르고 있는 걸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최근 들어 유진의 어머니가 그녀 주변을 맴돌며 건물 가격, 사업 수익, 유통 구조까지 하나하나 물어왔다는 것을, 그 말들이 마치 재혼을 위한 정보 수집처럼 느껴졌다는 것을 말이다. 복자야, 무슨 생각해? 유진의 목소리에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유진은 와인 잔을 들며 말했다. 이 시간이 그냥 참 좋아.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자는 핸드폰을 열어 회계팀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내 자산 명세 확인하려는 외부 요청. 혹시 최근에 다시 있었는지 확인해줘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 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가방 속에 조용히 밀어 넣었다. 이 사랑이 사랑으로 끝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날 밤 복자의 뒷모습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복자야, 혹시 나중에 사업 확장할 계획은 없니? 장유진의 어머니는 복자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손에 과일 바구니 대신 고급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이렇게 대단한 사업체를 그냥 정육만으로 묶어두기엔 아깝잖아. 호텔 납품, 수출 같은 것도 생각해봐. 복자는 커피를 내리며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런 요청은 몇 군데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치,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복자야.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너도 좀 더 가정이란 걸 생각할 때 아니니? 그 말에 복자는 살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꼬리만 올린 채 눈동자는 그대로인 웃음이었다. 유진이한테 들었어. 내가 아직 결혼 안 했다고. 네, 못했죠. 아니야, 안 한 거겠지. 너 정도 되는 여자가 못할 리가 있니? 그 말에 복자는 컵을 내려놓았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땐 당신 아들이랑 결혼 못할 여자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유진의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잔을 내려놓았다. 그땐 내가 어렸고 무지했고. 복자야, 이제 그 얘긴 좀. 그때 하셨던 말 다 기억나요. 복자야, 이젠 다 지나간 일이잖니. 나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그 증거가 이거잖아. 내가 너한테 와서 사과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것도. 복자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말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유진은 한결 따뜻한 얼굴로 복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엄마가 요즘 너한테 잘하려고 애쓰는 것 같더라. 그렇더라. 그럼 됐지 뭐 우리도 이제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복자는 유진의 말을 들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수많은 계산이 뒤엉켜 있었다. 지금 이 사람은 진짜 날 보며 웃는 걸까? 며칠 뒤 복자는 자신의 회계팀에서 온 한 통의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지난 2주간 외부 접속 시도는 총 4건이었으며 그중 3건은 동일한 IP 주소로 확인됩니다. 이는 장유진 씨 어머니가 사용하는 기기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로그는 첨부 파일 참조. 복자는 그 문장을 읽고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다. 그녀의 손이 책상 아래로 내려가 무릎 위에서 조용히 움켜쥐어졌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고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숫자였다. 그날 저녁 복자는 유진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 복자야.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 진심이야. 응, 알아. 그런데 엄마가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내.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일까? 그냥 기쁜 거겠지? 그 말에 복자는 잔을 들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가만히 눈꺼풀 안쪽으로 옛 기억들이 떠올랐다.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하던 교실, 아버지의 피 묻은 앞치마, 그리고 장유진의 어머니가 결혼을 막기 위해 찾아와 던졌던 말들. 우리 집 대문, 그 손으로 잡지 마. 그날의 목소리는 세월이 흘렀어도 잔상처럼 복자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며칠 전 그녀는 장유진의 어머니에게서 그와 비슷한 눈빛을 보았다. 바뀐 듯 하면서도 결코 변하지 않은 탐욕의 시선. 그 사람은 지금도 사람을 보지 않고 돈을 본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눈을 떴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지켜봐야 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창밖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유진의 어머니가 복자의 사무실을 찾은 날 오후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다. 사무실 로비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돌았지만 복자의 등줄기를 따라 땀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오늘은 점심같이 안 하니? 어머니는 익숙한 척 말했다. 복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내근 업무가 많아서요. 내일 드시죠. 그래, 알았어. 그럼 나 혼자 간단히 먹고 올게. 복자는 손님 배웅하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는 곧장 회의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나 유진의 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하는 모습을 로비 벽면 유리창 너머로 본 것이다. 그 순간 복자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조용히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다. 그래. 아주 잘 되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단참 너머에서 들려왔다. 걱정 마, 얘는 아직도 순진해. 예전처럼 내 말 고지곳대로 믿고 있어. 복자의 걸음이 멈췄다. 계단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죽였다. 결혼만 하면 끝이야. 재산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지. 걘 혼자고 믿는 사람도 없고. 사람 좋고 여전히 감성적이더라니까. 복자의 손이 계단 난간을 부여잡은 채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유진이도 이제 뭐든 하겠다 하니 기회는 지금뿐이야. 늦기 전에 끝을 봐야지. 복자의 손에서 어느새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조금씩 피가 맺히고 있었다. 역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 그날 밤 복자는 사무실에서 퇴근한 뒤 혼자 집에 들어왔다. 현관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은 뒤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수북이 쌓인 서류와 메모지 사이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 속엔 예전 장유진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복자는 그중 대학교 졸업식 날 두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꽃다발을 든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복자는 수줍은 웃음을 짓고 있었고 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복자는 사진을 천천히 쥐었다. 그리고 사진을 두 조각으로 찢었다. 조각난 사진 조각은 천천히 바닥에 떨어졌다. 사람이 바뀌긴 어렵지. 복자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냄새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고개 숙였던 그 시절의 복자와 지금 이 순간 수백억 자산을 지닌 마장동 정육계의 큰손 박복자가 그 거울 너머에서 마주보고 있었다. 더는 당하지 않겠어.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았다. 며칠 뒤 장유진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복자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거 너 좋아하던 꽃이잖아. 기억나?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꽃을 받아들었다. 고마워. 복자야, 요즘 우리가 다시 연락하고 이렇게 얼굴 자주 보니까 내가 욕심이 생기더라. 복자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복자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시간이 좀 필요해. 갑작스러워서. 그래, 기다릴게. 얼마든지. 유진은 순수한 눈빛으로 웃었고 복자는 고개를 끄덕인 채 그 미소를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뒤 복자는 사무실 회계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최근 제 계좌나 자산 관련 자료에 접근한 외부인이 있었나요? 직원은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다. 대표님 계좌는 직접 승인 없이는
절대 외부 접근 안 됩니다. 혹시 누가 뭐라 했나요? 복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이상한 전화가 좀 와서요. 보안 이중으로 걸어두었어요. 걱정 마세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장유진의 어머니에 대한 모든 접촉은 철저히 기록하게 했다. 그날 저녁 복자는 유진과 함께 한적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유진은 고등어 조림을 먹으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너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에서 내가 줄넘기 1등 했던 거. 복자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음을 지었다. 그땐 뭐든 이기고 싶었으니까. 항상 1등만 하더라. 넌 그때도 대단했어. 그땐 그렇게 보여야만 했어. 유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랬던 거야? 너무 많은 걸 잃고 싶지 않았거든. 그 대답엔 더 깊이 묻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걸 유진도 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밤바람이 살짝 차가웠고 복자는 스카프를 한번 여몄다. 복자야,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도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그때 너한테 이별 말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어. 복자는 눈을 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별로 없는 하늘이었지만 바람 속엔 작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때 너도 많이 힘들었겠지.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유진이 복자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게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복자는 살짝 몸을 틀어 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유진은 서운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억지로 할 생각 없어. 넌 항상 너의 속도로 사는 사람이었잖아. 그 말에 복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맞아, 나는 항상 내 속도로 살았지. 하지만 그 속도는 때론 너무 느렸고 때론 너무 앞섰다. 그 결과가 이 자리였다. 집에 돌아온 복자는 샤워를 마친 뒤 책상 앞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이틀 전 유진 어머니가 선물한 도자기 화병이 놓여 있었다. 늘 건강하렴이라는 글귀가 적힌 작은 카드와 함께 복자는 그 카드를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카드를 접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 위에 서류 더미를 얹으며 카드가 다시는 보이지 않게 덮었다. 그날 밤 복자는 옷장에서 오래된 박스를 하나 꺼냈다. 안에는 어린 시절 쓴 일기장이 몇 권 들어 있었다. 복자는 그 중 하나를 열었다. 1995년 3월 2일. 오늘도 냄새 난다고 놀림을 받았다. 하지만 난 울지 않았다. 아빠가 말했으니까 눈물은 행복할 때 흘리는 거라.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말려 올라갔다. 그 아래 적힌 문장이 시선을 붙잡았다. 나는 언젠가 사람 대접받는 사람이 될 거야. 복자는 책을 덮고 조용히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봤다. 예전과는 다른 사람, 그러나 뿌리 깊은 감정은 여전한 사람. 복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속으로 한 단어를 되뇌었다. 복수.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어떤 외침보다 강했다. 며칠 뒤 복자는 장유진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를 찾았다. 자연 속에 자리한 조용한 그곳은 복자가 오래전부터 좋아하던 장소였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예전에도 왔었지? 졸업하고 처음 여행 갔을 때. 복자는 살짝 웃었다. 기억력은 여전하네. 잊을 수 있겠어? 너랑 같이 한 첫 여행이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따스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조차 복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주 앉은 남자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이 사람은 죄가 있을까? 아니면 그저 어머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을까? 카페에서 돌아온 복자는 사무실로 들어와 회의에 참석했다. 직원들의 보고가 이어졌지만 복자의 머릿속은 다른 계산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복자는 혼자 식사를 하며 거실 TV를 켰다.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겉으로 웃으며 접근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인 척 다가와 결국 자기 이익만을 챙기죠. 복자는 수저를 멈춘 채 그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다. 맞아, 진짜 문제는 항상 웃고 다가오는 사람이야. 그녀는 조용히 밥그릇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튿날 복자는 유진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차 한 잔을 청했다. 고급 호텔 라운지, 화려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복자야. 어머, 여기서 보니까 더더 멋있고 예뻐졌네.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예전보다 건강해 보이세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복자의 눈빛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요즘 유진이 많이 좋아졌어. 전보다 얼굴도 밝아지고. 그게 다 복자 덕분이지 뭐야. 그랬다면 다행이네요. 유진의 어머니는 컵을 들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살짝 눈을 빛냈다. 혹시 말인데, 결혼 생각은 아직?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결혼이요? 글쎄요. 저는 평생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서요. 에이, 유진이가 얼마나 마음 써주는지 복자도 알잖아. 알죠. 그래서 요즘 많이 생각해보고 있어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네. 혼자 사는 것보다 100배 낫지. 유진이도 한때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괜찮아졌고. 복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어머님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복자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곧 끝이 보이겠네요. 그날 밤 복자는 침대에 앉아 달력을 꺼냈다. 손가락으로 어느 날짜에 살짝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 날짜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복자,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마.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그리고 복자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이번엔 웃지 않았다. 차갑게, 그러나 깊고 단단하게 자신을 바라봤다. 내 인생에 상처를 남긴 건 이제 내가 정리할 거야. 그녀의 복수는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웨딩홀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진홍빛 러너가 깔린 복도엔 고급 꽃장식이 길게 이어졌고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며 예식장 앞은 흥성거렸다. 하객들의 손엔 모두 복자미트 박복자 대표 결혼, 이라 적힌 청첩장이 들려 있었다. 저 사람 아냐? 마장동 그 복자 대표. 어머, 진짜? 방송에도 나왔던 사람 아니야? 복자의 결혼 소식은 이미 업계는 물론이고 재계, 방송계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복자의 웨딩 파트너가 장유진이라는 이름만 알려졌을 뿐 사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날 웨딩홀의 중심엔 장유진과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장유진은 하얀 턱시도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 그의 얼굴은 긴장과 설렘이 엇갈린 채였다. 유진아, 넥타이 좀 바로 매. 사진 찍힐 때 이상해 보여. 유진의 어머니는 여전히 분주하게 주변을 오갔다. 기자들은 어디쯤이래? 지금 도착 중이래요. 방송국에서도 온대. 어머니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복자야, 진짜 크게 됐어. 우리도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옆에 있던 친척 하나가 물었다. 복자 대표는 아직 안 왔나? 어머니는 즉답하지 않고 핸드폰을 들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레스룸에서 준비 중이래. 원래 이런 날엔 신부가 늦게 등장하는 법이지 뭐. 하객석은 이미 80% 이상 찼고 플로리스트는 생화 장식을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사회자는 마이크 앞에 서며 살짝 원고를 뒤적였다. 시간은 예정 시각을 조금씩 넘기고 있었지만 아무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장유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복자라는 이름이 떴다. 유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복자야, 지금 어디야? 다들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 영상은 오늘 오전 8시 자동 재생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다 영상. 잠시 후 결혼식장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꺼졌다 켜지며 밝은 화면이 나왔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회자는 당황해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화면엔 검은 배경 위 하얀 원피스를 입은 박복자가 천천히 걸어나와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비쳤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박복자입니다. 오늘 제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복자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 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순간 웨딩홀 전체가 일제히 얼어붙었다. 장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손에 쥔 가방을 떨어뜨리고 입을 틀어막았다. 과거 저는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가족은 제가 백정의 딸이라는 이유로 저를 짓밟고 그 결혼을 막았습니다. 화면 속 복자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족은 제 재산과 이름을 노리고 또다시 다가왔습니다. 사회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장유진은 뒤를 돌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건 조작이야. 아니야, 유진아, 난. 복자는 스크린 속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당신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망가뜨렸듯 저도 오늘 당신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을 이렇게 망가뜨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택한 작별 인사입니다. 박복자, 인생에서 마지막 연극을 마칩니다. 불이 켜지고 음악이 멈춘 웨딩홀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복자는 없었고 무대엔 장유진 혼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결혼식은 그렇게 시작도 끝도 없이 사라졌다. 호텔 웨딩홀이 정적에 휩싸였다. 박복자의 영상이 끝나자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움켜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점차 고성을 넘어서 분노로 번졌다. 이게 뭐야? 결혼식에 이런 식으로 사람 망신을 줘? 방송에서 봤던 그 여자가 저 여자였어? 박복자. 결혼 상대가 재혼남에다 사기까지 쳤다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고 기자들은 일제히 무대 앞으로 뛰쳐나갔다. 장유진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결혼식 당일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복자 대표와의 사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당신 어머니가 복자의 재산을 노렸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플래시 세례 속 장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입은 벌어졌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이럴 리 없어. 저건 가짜야. 영상 조작이야. 그리고는 이내 무대 옆에서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장유진이 정신을 차리고 엄마! 라 외치며 달려갔을 땐 이미 호텔 응급 요원들이 들것을 끌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복자의 결혼식 파투 소식은 단 2시간 만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성공한 도축 여왕의 통쾌한 복수극, 이혼남의 재혼 사기극, 마장동 큰손, 백정딸의 반란. 수십 개의 기사가 동시에 쏟아졌고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영상 캡처와 익명의 제보가 넘쳐났다. 내 친구가 그 호텔 하객으로 갔었는데 완전 충격이었다더라. 복자 대표 진짜 멋지다. 돈 뜯으려 한 것들 쌤통이다. 재혼하려다 실패한 이혼남, 돈 보고 들이댄 꼴. 그 누구도 장유진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며칠 후 유진의 집엔 기자들과 채권자들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한 언론사는 그가 과거 운영했던 사업체의 이름으로 복자의 회사에 접근했던 정황을 파악하고 고의적 접근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무자들은 이 사람 지금도 내 돈 떼먹은 사기꾼이다. 방송 보니까 또 여자한테 붙어서 돈 노린 것 같더라 하며 각종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로 몰려갔다. 장유진은 그날 이후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핸드폰은 꺼버렸고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깜짝 놀라 방문 뒤에 숨었다. 그의 어머니는 호텔에서 쓰러진 뒤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하지만 입원실 침대 위에서도 불같이 성질을 부리곤 했다. 인연이 나를 이용했어. 결혼식 날 저딴 영상을 돌려. 그러다도 문득 간호사가 들어올 때면 표정을 바꾸며 복자가 날 용서할까? 내가 잘못했단다. 그땐 정말 몰랐어. 이중적인 태도는 그대로였고 복자는 더 이상 그 어떤 연민도 품지 않았다. 그날 이후 복자는 단 한 번도 장유진과 그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모든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고 심지어 지인들의 연락에도 이미 끝난 일입니다라고만 답했다. 복자는 조용히 마장동 사무실로 복귀했다. 복자가 사무실에 도착한 건 결혼식이 파토난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다. 직원들은 모두 이미 그녀의 복수극을 영상으로 확인한 상태였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었다. 복자가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간단한 셔츠 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다. 그녀는 그냥 박복자였다. 사무실 한쪽에서 회계 담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장님 잘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자격 없었어요. 복자는 잠시 미소를 머금었지만 곧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리에 앉았다. 이번 달 정산부터 다시 보고해줘요. 그리고 마장동 매장 재단장 일정 다시 짤 거니까 준비해요. 모두가 숨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투엔 흔들림도 동요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담담하기만 했다. 그날 오후 사무실 옆 작은 응접실에서 복자는 한참 동안 고기 샘플을 고르고 있었다. 이거 툭불치고는 지방이 너무 도드라져. 이건 색깔이 안 좋아. 여긴 도축이 너무 거칠어.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복자는 고개를 들었다. 뭐가요? 복자는 샘플 하나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다. 난 아무 일 없었어요. 결혼은 안 했고 나는 여전히 박복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녀 스스로는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경멸을 잊지 않았다. 자신을 백정의 딸이라고 조롱하며 결혼을 반대한 여자의 얼굴, 그리고 그 여자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결국 똑같이 눈을 감은 장유진의 우유부단한 얼굴을 그녀는 결코 잊지 않았다. SNS에서는 그녀의 복수극이 계속 회자됐다.
사이다 언니라는 별명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인터뷰 영상, 과거 기사, TV 출연 장면을 퍼날랐다. 박복자 인생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 돈 있는 여자 무섭다 하지만 멋지다. 하지만 복자는 SNS를 하지 않았다. 댓글도 보지 않았다. 오로지 다음 일정을 준비하며 다음 거래처와 다음 계약을 준비할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사무실 불이 모두 꺼지고 혼자 남은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결혼? 그게 뭐라고 사람 인생을 망치고. 그녀는 웃으며 의자에 기대어 오래전 찢어버린 사진 속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넌 참 바보였다, 박복자. 하지만 이제 아니야. 넌 이제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아. 그 시각 병원에 누운 장유진의 어머니는 손에 들린 태블릿으로 복자의 인터뷰를 다시 틀어놓고 있었다. 화면 속 박복자는 성공한 비결은요, 사람을 너무 믿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의 노파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전현 내 인생을 망쳤어. 이대로 안 둬 절대. 하지만 그녀는 이미 끝난 싸움에서 짐을 모른 채 독백을 되뇌는 패자에 불과했다. 복자는 다시 마장동 골목을 거닐며 정육점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녀는 그 골목에서 자랐고 그 골목에서 피냄새를 맡으며 자신을 키워왔다. 그리고 그 골목 끝에서 그 누구도 예측 못한 방식으로 복수를 완성했다. 며칠이 지나자 장유진의 이름은 인터넷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않았다. 기사들은 빠르게 다른 연예인 스캔들과 정치 이슈로 대체됐고 결혼식장 복수극은 잠깐의 사이다로 소비된 뒤였다. 하지만 장유진은 그 뒤로 사회에 나올 수 없었다.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 결혼식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캡처되어 웃음거리로 떠돌았다. 유진은 조용히 집을 팔고 어디론가 떠났다. 그가 떠난 뒤 남은 것은 홀로 거리를 걷는 복자의 굳은 발걸음이었다. 복자는 어느 날 문을 열고 오래된 작업복이 걸린 벽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아버지의 피 묻은 앞치마가 여전히 그대로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그 시절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저 지지 않았어요. 복자는 아무도 없는 마장동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여전히 그녀의 발밑엔 핏빛 자국이 묻어있는 듯했고 그녀의 눈동자엔 더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긴 것이 아니다. 그저 무너지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박복자는 복자미트의 본사 건물 옥상에 서 있었다. 붉은 노을 아래 마장동의 골목길이 길게 펼쳐졌고 그 아래로 오고 가는 사람들과 트럭들, 그리고 무수한 고깃집 간판들이 하나의 세상을 이루고 있었다. 이 거리는 그녀가 살아온 길이었다. 고기 냄새, 피비린내, 가래침 같은 소리로 뒤섞인 시장의 소음들. 그 속에서 박복자는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었다. 지금 복자미트는 단순한 정육 브랜드가 아니다. 한우 유통의 선두주자이자 식자재 기업으로 성장했고 중소협력업체들과 함께 고기 품질 인증 시스템까지 갖춘 탄탄한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다. 어느 날 복자는 평소처럼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옛 가게 앞을 지나던 중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상인 한 사람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복자 사장. 내가 이번에 기증할 고기 좀 추렸는데 같이 실어 가요. 복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행사장이 삼시니까 그 전에 실어 가도록 할게요. 이웃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무료 고기 나눔 행사.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복자는 직접 고기를 고르고 손수 양념을 만들고 식사를 함께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건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날 행사장엔 지역 언론도 함께했다. 기자는 그녀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박복자 대표님, 이렇게 큰 사업체를 이끄시면서도 직접 행사에 참여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복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가진 건 아버지가 흘린 피냄새와 제가 흘린 땀이었어요. 그걸로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를 지키려면 계속 땀 흘려야죠. 전 내 손으로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자는 사무실로 돌아와 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네, 박복자입니다. 한 라디오 방송국 작가였다. 복자미트 박복자 대표님 맞으시죠? 삶의 역경을 이겨낸 분으로 저희 사람과 사람들 코너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 이야기를 어떤 비극도 어떤 남자도 없이 그냥 박복자로만 다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의 연인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흠이라 여겨졌던 백정의 딸도 그저 그 자신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박복자였다. 겨울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복자는 복자미트의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다. TV와 라디오, 지역 언론, 유통 관계자들까지 약 3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였다. 한쪽 벽면엔 복자의 생애를 간략히 정리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도축업자의 딸로 태어나 세상의 냉대를 이겨낸 여자, 박복자. 그녀는 무대에 올라 진지하게 인사를 건넸다. 어릴 때는 제 이름이 너무 싫었습니다. 복자라는 이름이 촌스럽고 피냄새 나는 집안에서 태어난 걸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제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덕분이에요. 청중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저는 오늘도 마장동에서 가장 이른 시간에 출근합니다. 지게차 위에서 고기를 내리고 직원들과 함께 국밥을 먹고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만든 이 브랜드를 더 깨끗하게, 더 정직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했고 플래시 세례가 이어졌다. 행사를 마친 후 복자는 직원들과 함께 작은 회식 자리를 가졌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요즘엔 외롭지 않으세요? 복자는 맥주잔을 살짝 들며 웃었다. 외롭죠. 근데 괜찮아요. 외로움은 어쩌면 제 삶의 연료 같기도 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그 외로움을 안고 달려왔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외로움이 있어야 진짜 따뜻한 게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단단했고 따뜻했고 진심이었다. 며칠 후 복자는 지역 도서관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강연에 초대됐다. 꿈을 잃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의 강연이었다. 아이들 앞에 선 복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냄새 난다고 놀림도 많이 받고 제 집안을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건 특별한 재능보다 자기를 믿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조용히 울고 난 다음 날 눈 뜨고 다시 나가는 거에서 나옵니다. 아이들 중 몇몇은 눈을 반짝였고 어떤 아이는 작게 메모를 하기도 했다. 복자는 그 반응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복자는 혼자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마셨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 반짝이고 멀리 마장동의 네온 사인이 언뜻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행복은 내가 만든 것, 그리고 그 누구도 이걸 빼앗을 순 없어. 그녀의 눈가엔 미세한 주름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단단함이 있었다. 복자는 매일 새벽 마장동 골목을 걷는다. 그 길 위엔 과거의 자신이 있고 지금의 자신이 있으며 미래의 자신도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그림자를 안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